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혼 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연을 들으려고 자주 듣던 채널에 사연을 쓰게 되니까 기분이 또 이상하네요. 그래도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분이 계시다면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써봅니다. 요즘 이혼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많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이혼하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은 일이라 겪어도 시원하게 털어낼 수도 없었네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시원하게 사연 쓰고 난 뒤에는 훌훌 털어내려고요. 결혼만큼 이혼도 저한테는 인생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이었답니다. 결혼을 다짐할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결정이 바로 이혼이었어요. 차라리 성격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이라도 지독하게 했던 사이라면 더 쉬웠을 텐데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끝까지 이혼 안 해주겠다며 버텼거든요. 제가 이혼을 해주면 상간녀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해준다면서 버텼답니다. 그런데 제가 버틸수록 아이들도 같이 버티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중학생이면 날만큼 다 알 나이인데 제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과 남은 제 인생을 위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까 지난 결혼 생활이 정말 허망하더군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혼이라니 한동안 충격 속에서 살았죠. 지금은 많이 극복하고 잘 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쓸 정도로 극복할 수 있던 긴 사연을 지금부터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편과의 가정 생활이 어떠신가요? 저는 남편과 살았던 20년이 그야말로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젊은 시절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저는 남편의 책임감 강한 모습과 근면 성실한 면이 참 좋았어요.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신혼은 짧았지만 남편의 세심함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은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제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동네를 다 뒤져서라도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사다 주곤 했었어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유독 심했는데 그나마 편히 먹는 게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점심시간에 미리 과일을 사놓고 퇴근 후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어요. 오늘은 밥 좀 먹었어? 밥을 먹어야 좋을 텐데. 그래도 도저히 못 먹겠으면 내일은 이거 챙겨 먹어. 내일 내가 나가서 사도 되는데 뭐하러 일하다가 사러 나가. 우리 마누라랑 아가가 먹을 건데 당연히 내가 사야지.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던데 우리 딸 입이 좀 까다롭네. 저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입덧으로 힘들긴 했어도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남편 덕에 금방 지나갈 수 있었죠. 늘 저를 먼저 신경 써주는 남편 덕에 저와 남편은 금술 좋은 부부라며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게 됐죠. 연년생 키우는 거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지만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별로 힘든 줄도 몰랐네요. 하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망하면서 가난이 대문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였어요. 그때가 애들도 갓 태어나서 한창 어릴 때라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남편은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담배도 안 피던 사람이 담배가 늘었고 늘 담배 냄새에 쪄들어서 집으로 오곤 했었네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힘내라며 응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기가 잔뜩 죽어서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는 남편을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마. 당신 그동안 성실하게 잘해왔잖아. 성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 마.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당신은 다른 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이랑 애들 볼 면목이 없다. 이런 못난 가장 만나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젠 우리가 같이 이겨내면 될 문제야. 우리 여보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저는 기가 죽어서 목소리마저 작아진 남편을 위로하면서 애써 밝게 응원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충격이 컸는지 몇 달간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더군요. 그렇다고 저까지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겠다는 심정으로 친정을 찾아갔죠. 여자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친정에 결혼 생활 어려워진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저는 유독 친정에 찾아가서 사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장 친정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온 가족이 길바닥 신세를 지게 될 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정집을 향했습니다. 대충 소식을 알고 있던 부모님은 둘째 아들을 안고 찾아온 저를 보고는 어서 들어오라며 반겨주셨어요. 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렇게 남편 앞에서 씩씩한 척을 하다 어머니를 보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저와 아들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셨죠. 그리고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서방 사업은 아예 가망이 없는 거야? 그대로 접으면 이제 뭐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쩌려고 이렇게 피덩이 같은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해서 죄송한데 엄마 우리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형편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정말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겨우 왔어요. 어렵게 돈 이야기를 꺼내고 나자 다시 한번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잘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작했던 결혼인데 이렇게 되니까 참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께 돈 이야기를 꺼내게 되니까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눈물이 터지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어렵게 꺼낸 말에 야단을 치듯 말씀하셨어요. 네가 안 오면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겠어. 우리 딸 애 낳고 살아도 내 눈에는 아직도 피덩이 같은데 당연히 이 엄마랑 아빠를 찾아와야지. 잘했어. 갚을 생각 말고 일단 너희 살 길부터 찾아. 죄송해요. 늦더라도 꼭 갚을게요. 뭐가 죄송해. 우리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엄마가 힘을 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너부터 잘 챙겨 먹고 힘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저를 보면서 다 잘 될 거라면서 다독여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친정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기운도 차리고 여윳돈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부모님 덕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공사판을 다니며 그야말로 막일을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라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서 매일 다치고 오더니 금세 일을 배웠다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식구 먹고 살기가 빠듯했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하고 다녀야만 했어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건물 청소까지 아줌마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빼놓지 않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손재주가 좋던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 인테리어 업체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시작이라 벌이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야말로 기술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서 은근히 기죽어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항상 지갑에 현금이 떨어지는 일도 없게 했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남편을 배웅하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금 챙겼어? 지갑에 꼭 단돈 10,000원이라도 넣고 다녀.
그래야 사람들이랑 있을 때 커피라도 사주지. 난 괜찮아.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애들 맛있는 거나 사줘. 그 정도 돈은 다 있어. 집안 걱정 말고 이거 넣고 다녀. 남편은 제가 현금을 넣어줄 때마다 거절했는데 제가 억지로 넣어주곤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 온 매무새를 정돈해주면서 말했죠. 우리 집 가장이 기죽어 있으면 안 되지. 항상 어깨 펴고 다녀.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줄게. 지금도 충분히 호강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몸 조심해. 그 힘들었던 시기를 오로지 남편과 둘이 의지하면서 버텼어요. 예전처럼 넉넉하진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도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나이 들어서 새로 일을 배우는 건 어렵지 않나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남편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실패를 무릅쓰고 일어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남편의 옷은 꼭 좋은 걸 사줬어요. 밖에서 늘 험한 일 하느라 옷이 늘 땀에 젖던 남편은 옷이 금방 낡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의 옷 매무새를 제일 신경 썼어요. 제가 늘 남편 옷을 새로 사올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옷이나 사지 왜 내 옷을 샀어? 난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 어차피 금방 낡을 텐데 뭐. 왜 당신이 아무거나 입어? 우리 집 든든한 가장인데 늘 좋은 것만 입어야지. 그래야 금방 또 사장님 소리 듣지. 에이, 그래도 애들 옷이나 사주고 당신 옷이나 사. 생활비도 넉넉하게 못 주는데 뭐하러 내 거 사.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다고 내가 사준 옷 안 입네요. 벌써 자기들이 골라 입는 나이야.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내가 사다 주는 옷 잘 입어. 남편은 제 말에 멋쩍은 듯 웃으며 거울을 비춰봤어요. 그렇게 피덩이 같던 자식들이 초등학생이 되도록 남편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결과 남편이 7년이 넘는 시간을 바닥부터 시작해서 겨우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사무실을 개업하던 날, 저는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쓸고 닦으면서도 웃음이 떠나가질 않았었네요. 그간 힘들었던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죠. 남편과 처음으로 사무실에 발을 딛던 순간에 이제 다 됐다며 부둥켜 안고 서로를 다독여줬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여주던 손길이 따뜻해서 세월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저희 가정에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왜 또 비극이 찾아왔나 싶으시죠? 혹시 또 사업이 망한 건 아니냐고요? 오히려 그때는 남편의 사업이 금세 자리 잡고 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남편 사업이 번창하면서 아이들과 지낼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삶은 더 편해졌죠.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남자라더니 그게 제 남편이란 사람이었어요. 사업하는 남자는 양쪽 주머니에 돈이 차오르면 여자와 차를 가장 먼저 바꾼다는 말이 다 헛소리라고만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TV 보면서 바람피는 남편을 왜 모를까 싶었는데 남편은 늘 저에게 다 일하는 거라면서 핑계를 대곤 했었어요. 일하는 거라는데 타박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참아주던 제가 제대로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온 몸에서 여자 향수가 코를 찌르듯 풍기면서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건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인사불성으로 들어오는 남편 등을 내려치면서 말했어요. 어디서 술을 마시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마셔놓고 술 냄새보다 여자 향수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 있어. 당신은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다 일이야, 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해봤으니까
내 맘을 알 리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술을 마시겠다는 거야, 뭐야? 한 번만 더 정신 못 차리고 들어오면 문 밖에서 자기 할 줄 알아.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회식이 일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도 여자 나오는 술집에서 술 마신 남편을 곱게 재워줄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문도 안 열어주겠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변해만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다녀오는데 마침 남편이 일찍 퇴근했는지 집에 있더군요. 시장 봐온 물건을 주방에서 정리하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제가 사온 물건을 보면서 코웃음을 치더군요. 왜 저러나 싶어서 보니까 제가 사온 물건 중에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라 저렴하게 산 우유를 보면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우유를 들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런 걸 왜 사? 뭐 얼마나 몇 푼이나 아낀다고. 우리 네 식구 오늘 내일 한 잔씩만 먹어도 금방 먹을 텐데 우리 가족한테는 딱이지. 그리고 애들 아침에 시리얼 먹어서 우유 큰 거 사도 금방 없어져. 신선한 걸 먹을 생각을 해야지. 거지야? 구질구질하게 이게 다 뭐야? 저는 기가 다 막혔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죠. 그리고 그동안 모르고 마실 때는 제일 잘 마셔놓고 갑자기 신선도를 따지니까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비웃으며 말했어요. 방금 당신 빵이랑 맛있다고 마신 우유가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건데도 잘만 마시네. 언제부터 신선도를 따졌다고 이제 와서 신선도야. 직접 시장 봐서 밥상 차릴 거 아니면 주는 대로 마셔. 이상하게 저와 남편은 사업이 망했던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싸우는 날이 늘어만 갔어요. 남편과 이런 식으로 날이 잔뜩 선 채로 싸우듯 대화를 하고 나면 한동안은 정말 눈만 마주쳐도 싸우기만 했네요. 한 번은 정말 애들 학원비 가지고도 트집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었는데 대뜸 제게 통장 내역을 들이밀면서 말하는 겁니다. 애들 학원비는 못 줄여? 요즘 혼자 공부하는 게 대세라는데 무슨 학원을 2개씩이나 다녀? 갑자기 학원비 가지고 왜 그래? 언젠 이 정도면 된다며. 몇 달 다녔으면 어느 정도 다 배웠을 거 아니야. 당신도 7년 넘게 배워서 이제 겨우 개인 사업하는 거잖아. 애들이 왜 몇 달만 다녀야 되는데? 아껴 쓰라는 거지. 아낄 수 있는 건 집구석에서 좀 아껴 쓰라니까.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당신 용돈부터 줄여. 술 마시는 데 쓰는 돈 어차피 똥으로 나올 걸 뭐하러 돈을 써?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보탤게. 제가 남편에게 용돈을 줄이겠다며 말하자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궁시렁거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던 건 저였어요. 세상에 애들 학원비 아까워하는 가장이 어딨나요?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들이 더 배우고 싶다는데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더군요. 어느 날은 돈 좀 아끼라고 화를 내더니 또 다른 날에는 왜 돈을 아끼냐며 화를 내는 거 있죠? 사춘기는 애들이 아니라 남편한테 온 줄 알았네요. 그날도 이렇게 싸운 뒤 남편은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제게 양말을 던지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집안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양말에 구멍이 나 있어? 똑바로 안 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면 이런 것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빨래 정리하다가 못 볼 수도 있지. 본 사람이 버리면 되겠네.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출근하는데 구멍 난 거 보면 넌 기분 좋겠냐? 저는 아침부터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남편을 보자 화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남편이 던졌던 양말을 주워서 남편 얼굴에 던지면서 말했죠. 언제는 돈 아껴 쓰라며. 당신 양말도 구멍 3개 뚫릴 때까지 신어봐. 제가 던진 양말을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제 말을 듣자 화를 내더군요. 돈 벌어오는 사람은 자기인데 왜 돈을 자기가 아껴야 되냐면서 말이죠.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가장이 가장답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줘야 내가 따라서 아낄 거 아니야. 앞으로 당신 제대로 돈 아낄 거 아니면 나한테 돈 타령하지 마. 정말 남편과 그만 좀 싸우고 싶었어요. 왜 가난해졌을 때보다 더 싸우게 되는 걸까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남편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침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라서 검진을 받게 됐네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던 저는 뭐 큰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은 방심할 때 생긴다고 제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가슴에 2cm 정도 되는 종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싶었던 건 유방암 2기 때 발견돼서 수술만 하면 생존율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도 저를 죽일 수 없었지만 저를 죽일 만큼 힘들게 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힘들 때 늘 제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짓밟아 놨어요. 제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던 날 남편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유방암 2기래. 수술하면 생존율이 높다는데 너무 무섭다. 내가 암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무서워.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시나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의 남편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 남편은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대답이었죠. 마치 남의 집 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기라도 한 듯한 무심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암은 별것도 아니야. 3명 중 1명이 걸리는데 금방 낫는데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 좀 떨지 마.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키우던 개가 아파도 이 정도 반응은 아닐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아들도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아빠는 엄마가 암이라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남일처럼 말하네. 다 엄살이야. 요즘 암도 금방 고쳐. 듣고 있던 자식들도 기가 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속이 안 터졌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도 꼭 그 별거 아닌 암에 걸려봐. 금방 낫는다며? 남편을 노려보면서 쏘아붙이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저를 비웃는 겁니다. 진짜 한 입을 덮고 살던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15년이 넘도록 헌신하며 같이 산 부인한테 정말 이럴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암 수술하는 하루 전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사건을 만든 장본인은 남편이었어요. 정말 금수만도 못한 뻔뻔한 얼굴로 저한테 말하더군요. 제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할 황당한 소리를 절 보면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 여자 생겼어. 그동안 당신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 다 알아. 그 세월 위자료로 다 보상할게. 정말 무슨 미친 소리 아닌가요? 저는 제 2귀로 듣고도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치며 말했죠. 네가 인간이야? 야, 니까짓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 보상한다고 했잖아. 이 무식한 여편 내가 손부터 올라가네.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버텨준 사람이 누군데? 진짜 무식한 게 누군데? 지금 그 자리 나 없었으면 당신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저는 마치 정신 나간 여자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주겠다는데 왜 화를 내냐면서 적반하장이었죠. 이런 놈을 사람처럼 살게 하겠다고 애쓰던 세월이 다 야속했답니다. 정말 암세포는 절 죽이지 못했지만 남편이 저를 죽여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혼 못해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순순히 비킬 것 같아? 당신이나 정신 차려.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제가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호통을 치자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게다가 암에 걸린 걸 알자마자 저렇게 말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이거야말로 쓸모 없어져서 버리는 격 아닌가요? 진짜로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저놈과 상간녀에게 더 큰 벌을 내리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수술 당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은 정말 수술하기도 전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도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아이들과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수술 당일 어머니가 옆을 지켜주셨어요. 차마 어머니에게는 남편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달리 남편은 더 뻔뻔한 사람이더군요. 수술 전날부터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수술 당일까지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일말의 기대마저 짓밟은 남편은 장모님이 옆에 있는데도 뻔뻔하게 상간녀까지 대동해서 나타났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죠. 어머니와 제가 어안이 벙벙했던 이유는 남편의 상간녀가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7살이나 어렸던 직원과 바람이 났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정말 너무도 뻔뻔했던 남편은 상간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보다 건강하고 예쁘지? 이렇게 꼭 보여줘야 이혼할 거야? 네가 인간이니? 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순순히 이혼 못해. 평생 상간녀 딱지 붙이고 어린애 데리고 살아보던지. 둘이 찌지고 볶고 알아서들 해. 저는 끝까지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텼고 옆에 있던 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편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뭐? 내 딸이 자네 힘들 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아, 그래서 위자료 준다잖아요. 어차피 다 돈 벌자고 한 일이니까 위자료 잘 쳐준다는데 왜 그러세요? 남편은 어머니에게도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말했어요. 더 이상 뻔뻔한 면상을 지켜볼 수 없었던 저는 옆에 있던 곽티슈를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나가. 당신 뜻대로 될 일 절대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저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진정하라고 다독여 주셨지만 놀란 심장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혈압을 여러 번 체크한 후에야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꼭 건강해져서 저 두 년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큰 혼란 속에 겨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남편과 이혼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에도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놓던 사람이 제가 수술 후 회복 기간이라고 사정 봐가며 찾아왔겠어요? 게다가 애들까지 있는데도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아빠라는 인간이 세상에 애들이 있는데 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찰 정도였어요.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남편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수술도 잘 됐는데 이제 살만하잖아. 깔끔하게 이혼하고 당신도 나도 새 인생 새 출발하자. 난 아픈 여자랑 못 살아. 당신 정말 미쳤구나. 지금 애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옆에 아들과 딸이 떡하니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들은 이미 남편을 벌레 보듯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끝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해. 그때 엄마 암인 거 알고 수술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남 일처럼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이러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 야, 넌 아들이면서 아빠 마음도 몰라? 네가 날 이해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너 대학 가면 네 엄마가 너 등록금이나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다 내 돈으로 보내달라고 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으면 이 아빠한테 잘하란 말이야. 남편은 아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아들도 남편의 말에 기가 찬 듯한 뻥찐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딸도 남편을 보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난 이제 아빠가 우리 아빠 같지도 않아. 굶어 죽더라도 아빠 없이 살고 싶을 정도라고. 소름 끼쳐. 어떻게 수술받고 온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아들과 딸의 표정을 보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괜한 고집을 부렸구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의 표정이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이혼한다고 할 걸 괜히 애들까지 상처받게 했다며 자책도 많이 했네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위자료 5억을 받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더 보게 된다면 앞으로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대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막상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긴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한동안은 밤잠도 설쳤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란 사람이 너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소리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남편과 상간녀가 두 발 뻗고 편히 못 살게 해달라고. 나보다 더 억장이 무너지도록 살게 해주시고 가장 행복하다 느낄 때 최악의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달라고요. 사는 게 지옥이다 싶을 만큼 하루하루 고통스럽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저주를 퍼부었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편히 죽지도 못하게 죽으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혼 조정까지 지나고 나니까 제 일상을 살게 되는 날이 찾아왔더군요. 그래도 한켠에는 늘 남편이 제발 망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제 기도라도 들어준 것처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직접 전화해서 알게 됐다면 믿어지시나요? 참 어이없었던 게 뭐였냐면 남편이 이혼하고 몇 달 뒤 전화해서 한다는 첫마디가 힘이 쭉 빠진 채로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제가 끊으려고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어리고 건강한 마누라 얻었는데 왜 힘들어? 저는 남편의 말을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동안 눈물이라도 흘리는 듯 흐느끼며 제게 말을 힘겹게 이어가며 말하더군요. 바로 재혼도 안 했어. 잠시 동거만 했는데 글쎄 나 말고도 남자가 또 있는 거야. 양다리에다가 남자는 얼마나 밝히는지 몇 달 동안 바뀐 남자가 손에 꼽을 정도야. 그래서 어쩌라고? 어리고 예쁜 마누라가 그럼 다 늙은 당신만 보고 살겠어?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천생연분이다 아주. 남편의 말을 듣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가더니 결국에는 그 꼴을 당하는구나.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나 요즘 사업도 너무 힘들어.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왜 당신 사업 잘 되라고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암 걸려서 힘들어하는 마누라 버리고 어린 여자랑 놀아날 땐 내가 없어도 됐는데 이제야 내가 있어야 된다고?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 당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사업은 이미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남편은 작업했던 곳에서 계속 하자 접수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남편 회사에 인테리어를 맡기고 싶었겠어요? 결국 입소문으로 대박났던 남편은 하자로 인해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 나쁜 소문이 천리 밖에까지 소문나는 게 더 빠르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남편 인생의 악재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얼마나 사업이 망했는지 말해주다가 힘든 시기에 제 생각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며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어서 당신한테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어. 그래서 술로 하루하루 버티다가 이제야 용기 내서 해본 거야.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할 용기를 낸 거야? 나는 당신이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인간이면 힘든 순간에 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와서 힘들 때 내 생각이 났다고? 정말 미쳤구나.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나 너무 힘들어서 술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그러다 음주운전까지 하고 사고도 크게 났어. 나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리 저주를 퍼부었다지만 막상 듣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제 생각이 났다뇨?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거머리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처럼 늙고 아팠던 사람보다 당신이 선택한 젊고 건강한 상간녀가 더 당신 뒷바라지 잘해줄 거야. 어디 한번 찌지고 볶고 살아봐. 이제는 내가 둘이 평생 살라고 빌어줄게.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너무 힘들고 당신 생각밖에 안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럼 미친 대로 살아. 그거 다 당신 자업자득이야. 나도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당신 버릴 거야. 다시 만날 가치도 없고 당신 밑바닥 제대로 알았으니까 절대 나타나지 마. 가정 버리고 도망갔던 건 당신이었어. 그리고 애들도 나도 남남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저는 애원하며 우는 남편의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선택했던 상간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돈 보고 붙은 여자인데 돈도 잃고 건강도 잃은 남편을 그 상간녀가 오래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게 남편의 자업자득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뻔뻔한 놈은 제가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는데도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할 때도 철면피 같더니 다 알고 혼자 남아도 끝까지 뻔뻔하게 굴더군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제게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꿈에 애들이 나왔는데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면 안 될까? 그리고 당신이나 힘들 때 얼마나 든든하게 옆을 지켜줬는지 이제 알았어. 나 반성도 많이 했고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한 번만 합쳐서 살자. 내가 잘할게. 평생 걷지도 못할 텐데 뭘 잘하겠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서 애들도 버리고 당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다 잃은 거야. 평생 당신이 했던 어리석은 선택으로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워하면서 살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충고하듯 말하고는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다들 제 이혼 사연을 들으면 전 남편 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 거라면서 박수를 칠 정도랍니다. 남자가 눈이 돌면 집안에 비단을 모셔놓고도 밖에 있는 삼배를 집어든다고 하죠. 저희 어머니는 전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 있는 게 비단인지도 모르고 밖에서 삼배 죽고 좋아하는 한심한 놈이라면서 혀를 끌끌 차신답니다. 아버지도 그런 놈은 일생에 도움이 안 될 놈이라며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예요. 게다가 중학생 딸과 아들도 아빠를 안 찾을 정도라면 그동안 남편이 어떤 놈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힌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부부라는 게 갈라서고 나니까 참 부질없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부디 늘 집안에서 웃음소리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어보고 나니까 집안이 평안한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밖에서 무슨 일을 해도 힘이 좀 나고 든든한 기운을 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어요. 아빠 몫까지 든든하게 있어주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루하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에 공감하며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바랄게요.